이은규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당뇨 및 내분비 질환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은규입니다. 참 많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은 걸 참 뜨겁게 느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올리기 전에 저희 이 강의 이런 공개 강좌에 대한 광고를 보시고 몇 분이 질의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 세 분이 저한테 주셨는데 이 중에 아마 세 분 다 여기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76세 여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뇨가 20년 되셨고 현재도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다음에 혈당 수치가 공복에는 120에서 130, 식후에는 180에서 200 정도인데 현재 증상은 어깨와 등 쪽에 통증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약간 경사진 길을 10분 정도 걸으면 가슴과 등 쪽에 쪼이는 듯한 증상을 느끼고 계속해서 걸으면 통증이 다소 덜해지는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당뇨병과 연관되는 것인지 꼭 답변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글쎄요, 20년 정도 되셨으면은 혈당 조절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병증과 연관된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우리 박정희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대로 이제 혹시 심혈관 질환, 특히 이제 심장혈관 질환이 가능성을 우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다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으실 필요는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그 외의 가능성으로 봐서는 이제 뭐 심장혈관 질환이 아니더라도 소위 이제 겉에서 오는 무슨 근육이나 힘줄 이런 데서 오는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런 쪽에 이제 합병증에 해당하는 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혈당 조절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조금은 더 철저하게 조절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도 이제 당뇨 환자신데 당뇨약을 쓰고 계시고 처음에 보다는 당화혈색소가 7%까지 떨어졌다. 상당히 노력을 하신 거죠. 근데 당뇨병이 과연 완치가 될 수 있는 병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답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완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7%라고 그러면은 혈당 조절이 1차적으로는 합격이라고 볼 수 있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정상 범위보다는 훨씬 넘어선 거기 때문에 7%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24시간 평균 혈당 값으로 치면은 대략 한 170 정도에서 그러니까 정맥 혈당이죠. 17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정상 범위, 완치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정상 범위가 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는 거리가 좀 있다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치면 어떻게 하느냐. 엄밀한 의미에서는 당뇨병은 완치가 되기 어렵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죠. 하지만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또 약물 치료를 겸비하든지 해서 혈당 조절을 충분히 정상 범위에 유지하시면서 또 약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약도 복용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거는 완치에 다름없는 이런 상태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항상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급격히 빨리 뛰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나는 당뇨, 혈압은 다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누워있으면 1분 내에 정상이 돌아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제 성인 질환의 합병증으로 오는 증상 외에도 그러니까 당뇨와 혈압이 없다고 해서 다른 병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걱정하신 증상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특히 이제 심장, 그중에서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이 그 뛰는 조율 기능에 문제가 있는가를 빠른 시간에 확인을 받으시기를 권하고 싶네요. 간단하게나마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 누구나가 가지실 수 있고 심지어는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당뇨병은 흔한 질환입니다.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물론 이제 제가 평상시 진료실에서는 이제 금방금방 오래 대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을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어디까지 해소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병이란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혈당이 높은 병이다 이런 거죠. 말 뜻으로 한자 말로 치면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 이런 뜻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에는 피를 갖고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그 동의보감 시절이나 또 그 이전에 서양으로 치면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도 당뇨병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변을 봤더니 개미가 꼬이더라. 또 우연히 우연한 기회에 그것을 맛을 본 기회가 됐더니 단맛이 나더라.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런 등등으로 해서 이 한자로 해서 한자어로도 이제 당뇨라는 말이 굳어졌지만 20세기 들어서부터 피를 갖고 하는 혈당 검사가 확립되면서부터는 소변에 당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당뇨병은 아니고 피 속에 당이 나오는 경우로 이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상인, 요건 이제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일부는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 당뇨 교육실에서 여러분들께 제작을 해서 드린 당뇨 교육용 책자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정상인과 당뇨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피 속에 있는 이제 혈당 값이라고 친다면은 혈당을 높여주는 이런 인자가 있고 낮춰주는 인자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먹는다든지 또 할 경우에는 혈당을 공급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이게 바로 혈당이라는 건데 혈당이란 거는 끊임없이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또 이 지방세포나 또 심장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조직에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계속 피 속으로 계속 공급이 되는 포도당 혈당의 양과 또 소모하는 혈당의 양이 일정한 게 정상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뇨병이라는 상태는 뭐냐? 지나치게 많이 공급이 되든가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이제 몸으로 분포를 시킬 수 있는 이런 호르몬인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등등의 경우 또는 근육을 포함한 인슐린을 소모하는 기관이죠. 여기서 당을 충분히 흡수를 못할 경우에는 자연히 여기에 쌓이게 되죠. 축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피 속의 혈당값이 높은 상태다. 이런 걸 이제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냐? 혈당이 얼마나 높으면 당뇨병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일일이 숫자 하나하나를 항상 외워라 이런 거를 여러분께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뜻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길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요약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정상 범위 또 당뇨병 그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정상은 공복 혈당이죠. 정맥 혈당, 자가 혈당 측정이 아닙니다. 손가락 끝 찔러서 하는 검사가 아니고, 정맥 혈당을 빼서 거기서 혈청을 분리해서 하는, 병원에서 하는, 병원 검사실에서 하는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8시간 이상 동안의 공복 상태에서 쟀을 때 100 미만이 됩니다. 100부터는 정상이 아니란 얘기죠. 식후 2시간째 정맥 혈당의 경우는 140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39 이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정상 범위라고 보는 거고 당뇨병은 어떻게 하느냐? 126 이상부터 126을 포함해서 공복 혈당이 이런 경우는 당뇨병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125는 괜찮고 126이면 큰일 나고 이건 거냐? 물론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125 정도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간째 혈당값은
200 이상, 200을 포함해서 하여튼 200부터는 높다는 거, 당뇨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중간 선거 상태는 괜찮은 거냐, 그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요 AFP라는 건 공복혈당을 말하는 거죠. 공복혈당이 100 미만이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100부터는 정상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125까지가 이제 그 비정상 값인데, 당뇨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공복혈당 장애라 하는 말을 씁니다. 또 그럼 140을 포함해서 199까지는 어떠냐. 당뇨병이라는 말은 못 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내당능 장애라, 이런 IGT,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는 어쩌란 말이냐 하고 이제 의아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정상 범위를 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해서 이 정도 상태까지 해서 만족하지 말고 정상 범위로 가라는 거로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정도 상태가 되면은 혈당이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당뇨병이라고 할 만큼 혈당이 많이 올라갈 위험도 다분히 높을 뿐더러 혈당이 이 정도에서 고정이 돼서 더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 상태에서도 합병증이 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와 혈당이 아주 높은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눈이라든지 콩팥, 그러니까 신부전증이 오고 또 손발 저린 증상 등등이 올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금 요 전 시간에 강의를 들으신 이제 심장 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이제 소위 동맥경화증 이런 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온다고 이제 좀 차별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제 당뇨병의 진단은 이렇게 내리는데, 그럼 자가혈당 측정은 전혀 무용지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1차 검사로선 권장할 만한 검사라고 볼 수 있죠. 자가혈당 측정은 방법의 그 한계로 인해서 이런 그 정맥혈당 검사에 비하면은 한 10% 또는 15%를 낮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든 당뇨가 없는 분들이든 관계없이 자가에서 혈당 손가락을 찔러서 체열을 해서 검사할 경우에는, 그래서 126이 된 이상이 되면 당뇨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거보다 10% 이상을 낮게 잡아서 대략 한 110 이상을 넘게 될 경우에는 당뇨병을 의심을 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게 순서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또 하나의 토픽이 이제 대사증후군인 건데, 요 앞 시간에 언급이 됐듯이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혈당만 갖고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수기는 너무 이제 복잡한 질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결국 한 특정인 한 사람에 있어서 심장병 또 이런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는 위험인자가 동시에 여러 개가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당뇨병 이퀄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잡했었는데, 올해 이제 국제 당뇨병 협회에서 한 가지로 통일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제 지난달에 이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소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만증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신적으로 뚱뚱한 경우보다도 체지방의 분포가 배에 많은 복부 비만이라는 거죠, 소위.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전제 하에서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미국 사람의 경우는 아직도 102cm, 102cm와 여자는 88cm를 보지만 동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의 경우는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중국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우는 94cm, 또 여자의 경우는 80cm를 넘을 경우에는 복부 비만으로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꾸로 돼요. 좀 다릅니다. 복부 비만은 일본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복부 비만이 배가 더 뚱뚱한 경우에 복부 비만을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지만 우선은 중국 사람들의 예를 따라서 남자의 경우는 배 둘레가 94cm, 여자의 경우는 80cm가 넘을 경우는 복부 비만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고밀도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적거나 또 혈압이 높거나 또는 당뇨병 또는 혈당이 높은 경우,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대사증후군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당뇨가 있으면서 복부 비만이 있으면은 이미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혈압만 높아도 대사증후군이라 할 수 있고, 또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중성지방이나 또 혈압이나 이런 게 있기만 하면은 쉽게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당뇨병 이퀄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미국 사람들의 데이터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 영양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나이죠. 연령에 관계없이 연령에 비례해서 남녀 불문하고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런 그 특징이 있겠고요. 근데 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국민영양조사자를 보면 서양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들의 경우에 보면 까만 게 여자들입니다. 연령에 비례해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폐경기 전후에서 급격하게 대사증후군이 유병률이 증가하다.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서양 사람들하고 비슷하다 싶은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한 5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60대 이후에는 도리어 대사증후군의 그 유병률, 빈도가 떨어지는 좀 서양 사람들로 좀 차이가 있는 이런 그 결과가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남녀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포함해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사람에 있어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아주 고약한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심이 돼서 혈당을 높이거나 혈압을 높이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고지혈증 등등 비만 등등 여러 가지, 이거 한 가지만 있어도 위험한 상태인데 동시에 여러 가지의 이 위험 요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동반시키는 이런 아주 고약한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 한 가지 좀 다소 재미없는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뇨병도 그렇고 대사증후군 또 심장병 등등이 소위 이제 문명병 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서구화되면서 식생활이 또 패스트푸드다 또 고지방식이다 등등의 또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실제로 그럴 거라고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촌과 도시 지역을, 그래서 다행히 도시화가 된다는 거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일수록 이런 안 좋은 질환들의 빈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현상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뭐냐면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연구지만, 안성 지역은 이제 농촌 지역이라고 분류가 되고요. 안산은 도시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대표로 비교를 해봤더니, 도리어 농촌 지역이 이 대사증후군 또는 당뇨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안산보다 맥도날드가 많으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이 많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또 농촌 지역 사람들이 그냥 도시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운동도 안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농촌 지역 또는 도시화가 덜 된 지역이라고 당뇨병 또는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성인 질환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의시시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합병증에 대해서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도대체 혈당이 그럼 126이 넘으면 내일 당장 죽으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혈당이 다소 높더라도 당장에 숨이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위험성은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급성 및 만성 합병증이 있는 거지만, 급성 합병증은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 병원에 입원을 해서 24시간 동안 내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중환자 치료를 받고 이래야지만 할 수 있는 건데, 다행히 인슐린이라는 아주 강력한 치료 물질이 있기 때문에 급성합병증은 거의 이제 제때에 치료만 받으실 수 있으면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만성합병증이 문제인데요. 합병증은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모세혈관, 작은 혈관들에서 생긴 합병증은 눈, 신경, 콩팥
등등의 굉장히 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또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이제 심장 질환이나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 같은 이런 모든 합병증을 다 모든 기관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관에 합병증을 다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토론에서 잠시 말씀을 빠뜨렸지만 당뇨병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는데 당뇨병의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까 그 완치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모든 질병의 완치라는 거는 원인 치료가 가능하면 완치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당뇨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잘 모른다. 일부 밝혀지는 내용도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크게 당뇨병이란 건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를 한다는 말씀은 아마 상당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들은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1형이란 건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뺀 건 왜냐하면 원인이란 거는 해결은 안 되겠지만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면 췌장에.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깨집니다. 그래서 모자라요. 그래서 절대적인 인슐린이 결핍이 된 상태가 바로 제1형 당뇨병입니다. 과거엔 전형적인 경우 이제 소아형 당뇨병이라는 말을 썼었죠. 하지만 이제 성인들에서도 심지어는 연령이 많으신 노인 연령에서도 제1형 당뇨병, 췌장세포가 파괴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1형, 제2형으로 분류가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성인 당뇨병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제2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슐린이 모자라는 게 일부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인슐린은 제1형 당뇨병보다는 충분히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인슐린이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슐린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만들어낸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전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후천적으로 비만증이 생기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제1형 당뇨병과 차이점은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모자라는 결핍이 동시에 생길 경우에 제2형 당뇨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성인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가 이중으로 양쪽을 다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 그만큼 좀 더 복잡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이나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가 갈수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전 국민의 10%는 당뇨병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로 점점 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심지어 일부에서는 당뇨병은 이제 국민병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죠. 치료 비용이.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비용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암에 대한 그런 계몽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런 치료비를 과연 개인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되고 있는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좀 우리 당뇨가 있는 본인 및 가족뿐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당뇨병의 심각성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요 전 시간에 나왔던 이제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뇨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까도 안산과 안성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3분의 1은 내가 당뇨인지를 몰랐다는 걸 알고 조사가 나왔어요. 또 나머지 3분의 1은 당뇨가 있는지 알면서도 병원을 안 간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 3분의 1은 당뇨가 있는 걸 알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이렇게 333으로 3분의 1씩 이제 확연히 구분되는 걸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대개 반 정도는 자신이 당뇨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래서 거꾸로 유출해 보면은 평균 한 10년 당뇨가 있는 걸 아시는 순간에 이미 대략 한 10년은 경과된 경우가 많다는 게 알려졌어요. 따라서 이미 발병 당시부터 여러 가지 합병증이나 또는 이제 동반 질환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일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병이 생긴 다음에 이것저것 이제 약을 먹고 이것저것 주사를 맞고 치료하는 경우보다는 혈당이 올라가는 발병 단계 전부터 예방을 할 수 있으면 그거 이상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당뇨가 잘 생기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조사를 많이들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래서 그런 거면 이제 위험인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험인자를 없애면은 발병이 가능하다. 이게 발병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전제하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일 흔히 알려진 게 9가지가 되겠는데 이 모든 걸 예방 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당뇨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란 얘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아니라는 거고요. 비만증의 경우에는 당뇨가 잘 생기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비만증의 경우에는 쉽지는 않지만 이 적절한 노력을 할 경우에는 체중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인자는 치료 가능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죠. 또 45세를 보통 기준으로 해서 당뇨병은 이제 일종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위험인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는 아니지만 다행히 인종에 따라서는 당뇨가 잘 생기는 인종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간 정도 되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혈당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따라서 당뇨병은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조기 발견을 해서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예방을 하게 되면은 당뇨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당뇨가 처음 발견됐거나 또는 거대아를 4.5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향후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거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에서 주로 이제 그럼 뚱뚱하신 분들이 오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생리불순이 나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등등의 9가지 경우를 보통 위험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 중에서 일부는 뭐 이런 증후로 전혀 치료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는 뭐에 해당하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러한 위험인자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선결 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당능 장애에 있는 당뇨가 생기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서 과연 예방이 가능하냐 이런 거를 조사한 연구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에서 한 DPP 연구라는 건데 이런 혈당이 약간 높은 사람들이 당뇨는 아니시고요. 이런 경우에 세 개의 치료 방법을 동원했어요. 첫 번째 이 파란 선에 해당한 경우는 보통 저희가 여러분들에도 경험하셨겠지만 흔히 하는 당뇨의 1차 교육이죠. 교육 자료를 나눠드리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 교육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를 이 교육을 시켜드리는 정도의 기본 교육을 한 거로 이제 경과를 봤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본 교육을 해드리고 메트포민이라는 건 아주 제일 약한 약입니다. 당뇨의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약인데 이런 메트포민이라는 약을 써봤더니 쓰면서 경과를 본 경우 또 초록색 선은 뭐냐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당뇨 교육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드린 경우예요. 그래서 교육 시간을 16개의 16개의 다른 강의를 들으시게 하고 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교육실에 와서 이것저것 교육을 점검해드리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열심히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목표는 최소한 체중을 7%를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해봤더니 약을 쓴 경우, 가만 놔둘 경우는 결국 이렇게 당뇨병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데 약을 쓸 경우는 31%만큼 이 유병률을 줄인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근데 재밌는 거는 약을 안 써도 생활 습관만 철저하게 조정을 해도 반 이상의 당뇨병의 위험률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가 밝혀졌어요. 이거는 예방만이 아니죠. 혈당이 높아진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은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고 합병증의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체중 조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5% 내지 10%만 줄여도 완전히 정상 체중까지 안 줄이더라도요. 이 혈당의 증가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조절 중에서도 특히 체지방, 복부 비만을 줄일 수 있으면은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결국
그 고지방식, 특히 동물성 지방, 요새 뭐 트랜스 지방산 얘기도 나오지만요.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고, 거기에 동시에 식이 조절뿐이 아니고 중등도의 운동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아까 그 박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심장질환, 또 뇌졸중, 이런 식으로 이제 괜찮던 뇌 부분이 중풍이 와서 이렇게 이제 뇌 일부가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눈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이 혈관이 막혀서 안 좋은 그 시력을 잃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또 신경합병증이나 혈관합병증 때문에 오는 당뇨 족부병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치료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혈당이 높은 걸 알게 됐고, 내가 뭐 1형, 제1형, 제2형, 뭐 위험인자가 어떻고 알게 됐는데, 대사증후군도 그렇고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원칙을 알면은 빛이 보인다는 거죠.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외에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라. 또 지질 농도, 혈압, 네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4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4마리 토끼가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력을 내가 임의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소식하고 이제 절식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목표를 정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를 나의 성과, 나의 노력의 목표죠. 그걸 아시고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이거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는 이런 걸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혈당 조절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당화혈색소라고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매번 외래 진료하실 때 혈당 값은 알고 가시려고 하는데 이 당화혈색소는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날의 혈당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평균 혈당 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 A1C 값이 7%를 밑돌아야 된다. 7%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평균 혈당 값으로 친다면 대략 한 170. 자가혈당 측정으로 치면 한 15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식전 혈당 값을 평균을 낸 값. 그러니까 아침에만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을 했다면 그걸 돌아가면서 재서 평균 값을 쟀을 때는 90에서 130 사이를 유지하라. 이거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가혈당으로 보면 80에서 120이 되겠습니다. 식후 혈당 값은 아무리 높아도 180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가혈당 측정을 하면 이거보다 10%를 더 줄여야 되는 거죠. 혈압은 130에 80을 밑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질은 그중에 나쁜 저밀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좋다. 여자의 경우는 요 남자분보다 10 정도로 높게 봐야 됩니다. 중성지방의 경우도 150을 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런 자체도 좋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목표가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사증후군도 당뇨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낙인이 찍힌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원인 치료는 결국 생활습관,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7%, 5%에서 7% 정도의 체중 조절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원인 치료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등도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각계 개별적인 거는 다 개개인별로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고지혈증이나 혈압은 따로 별개의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이제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권하고 있죠. 생활요법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체중 조절이 제일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종일 마라톤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매일같이 20-30분씩 걷는 게 좋으냐, 당연히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꺼번에 격렬한 운동을 드물게 하는 경우보다는 규칙적으로 중등도, 강도로 낮추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운동만 갖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지방 섭취를 포함한 식이요법이죠.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금연과 금주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뇨의 약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하도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 이름을 일일이 기억한다는 거는 도리어 비효율적인 점이 있고 혼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처방이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로 이제 나에게 처방된 약이 어떤 기전, 어떤 작용 원리로 처방될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당뇨약은 크게 봐서 세 가지 약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췌장의 인슐린 만드는 세포를 자극을 시켜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계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인슐린 저항성 말씀을 드렸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작용 증진제라는 이런 계열의 약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알파 글루코스다스 억세제 이런 말을 쓰지만 주로 몸에 흡수되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있는 그 탄수화물을 소화돼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줌으로써 주로 이제 식후 혈당의 상승을 좀 더디게 해주는 이런 약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릴하고 메트포민으로 처방된 분이라 그러면은 나는 인슐린 분비를 좀 더 많이 나오게끔 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시키기 위한 기전으로 원리로서 이런 약을 썼는가 보다. 또 글루코바인이나 베이슨을 주로 처방된 분이라고 그러면은 나의 경우는 혹시 식후 혈당이 높아서 이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를 못하시고 내 주치의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해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좀 더 내 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 이름이 뭔가 궁금하실 때는 처방전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이 어떤 원리라는 걸 대략적이나마 이해를 하십사 하는 뜻이고요. 또한 인슐린 치료를 사실은 인슐린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내 몸에 바늘로 찔러서 즐거울 사람은 없습니다만, 의사들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의 원인 기전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1형, 제2형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부족 현상은 발병 초기부터 교정을 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최근에는 왜 인슐린을 왜 이렇게 늦게 쓰느냐. 이런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반의 원인은 누구나 인지상정이지만 환자분들 측 사정으로 해서 내 몸을 찌르는 거를 꺼려하고 이거 번거롭고 이런 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반이지만 나머지 반은 의사들도 저를 포함한 의사들도 인슐린 처방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슐린 혹시 이거 잘못하면은 도리어 안 맞는지만 못하게 저혈당 와서 생명도 잃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처방한 환자가 만일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기라도 하면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지만 병태 생리 원인 기전으로 봐서는 인슐린 이왕 맞을 경우라면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인슐린을 맞는 게 훨씬 향후의 예후를 향상시키는 이런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슐린이 똑같은 인슐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인슐린을 맞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께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싶고 인슐린 펌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통상적인 또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인슐린 맞는다고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치료도 최근에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황우석 교수께서 많이 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당뇨병도 그 중에 응용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유감스러운 거는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 아마 국한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 하루아침에 또 한두 가지 길게 잡아서 한두 달 안에 뚝딱 치료를 해서 당뇨병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뇨병은 아까 강연의 제목은 치료라 이렇게 소개를 드렸지만 실제로는 관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관리하는 목적은 결국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건데 항상 규칙적으로 미세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은 반드시 의무라고 볼 수 있고 혈압 또 합병증에 대한 검사죠. 이 두 가지가 다. 또 대혈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질, 혈압, 금연, 혈당, 체중 모든 것.
이 하나하나가 여기는 10가지, 11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11가지가 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끝까지 잡아야 되는 이제 이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한두 번 갖고 절대로 여러분들 지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잡으면 두 가지가 또 쉽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혈당이라는 건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오시되 이 모든 거는 따라서 한 가지 잡히면 두 가지는 동시에 잡힐 수 있는 전제하에서 노력을 하시면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좀 딱딱한 말씀으로 용어를 동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죠.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 이게 10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이 10가지의 쉬운 말로 요약이 된 이런 일종의 수칙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원하실 때에는 저희가 저희 홍보실에다가 요거를 자료를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한 부씩 요청을 해서 그걸 댁에 가져다가 머리맡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일어날 때마다 또 밤에 주무실 때마다 한 가지씩 읽고 주무시면은 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고 또 긍정적인 이런 태도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